요즘에도 인터넷에 보면 현대기아차 보면서 기본기 타령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자동차는 기본기가 중요한데 저 기본기도 안 되는 차를 누가 타냐. 도대체가 현대차는 언제쯤이면 이 기본기가 좀 갖춰질 거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냥 좀 닥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 윤소입니다. G80 전동화 P 모델이 이제 출시가 돼서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G80 전동화 모델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좀 있는 차량이에요. 저는 자동차 리뷰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매주 다른 차를 그래도 며칠씩 타가면서 차량을 느껴보려고 하고, 이 차의 상품성, 이 차 가격 대비 과연 살만한 차인가를 내가 매주 소비자로 빙의해가지고 이거를 따져보고 차를 타보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매주 차를 바꿔 타가면서도 가끔씩 저를 놀라게 하는 차들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놀라게 하는 차들도 있기는 하지만 반대의 케이스에서 이 G80 전동화 모델은 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그때 이 차를 시승회에 가서 딱 처음 타고 나갔을 때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너무 좋은 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2021년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모트라인 올해차라는 거를 갑자기 만들게 됐죠. 그 뒤로 그냥 매년 한 대씩 선정해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정말 많은 차를 타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중에서도 유독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아직까지도 그 처음 느꼈을 때 그 느낌들이 굉장히 좀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런 차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종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이 차를 지금 타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타봤어요. 자, 어느 정도는 결론을 좀 먼저 내려놓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G80의 경쟁 모델들이 있잖아요. BMW에도 있고 벤츠에도 있습니다. 뭐 EQE도 있고 i5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세대 중에서 사실 이 G80이 시장에 가장 먼저 런칭을 했죠. 굳이 따지자면. 그리고 나서 EQE 나오고 i5 나오고 이제 이런 순서대로 좀 차들이 이제 시장에 나왔는데, 솔직히 EQE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원툴로 타는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앰비언트 라이트 빼고 나면은 사실 뭐 승차감이나 다른 주행 감각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제네시스보다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누군가는 제네시스, 현대가 뭐 기본기도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정말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벤츠, BMW랑 이 하체의 느낌, 승차감을 가지고 비빌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기 남양연구소를 봐. 몇 명이라는 줄 알아? 어디서 자꾸 기본기 타령이야, 이 미친놈들이. 자, 아무튼 그런데 그 뒤에 i5가 나오고 나서 i5를 타봤더니 i5 M60은 솔직히 이제 너무 비싸고 거의 1억 3천이 넘어가는데, i5 M60은 좀 논외로 하고 i5 eDrive 40이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 그때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G80 전동화보다도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 요 세그먼트, 요 G80 전동화랑 EQE랑 i5랑 요 중에서 누가 제일 잘했어요 라는 스티커를 이제 i5로 옮겨 붙여줬었단 말이죠. 그냥 제 마음속에서 저 혼자 그러고 놀았다고요. 저 혼자. 자, 그런데 그 스티커 다시 떼가지고 G80으로 옮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G80 전동화가 처음 나왔을 때 현대가 할 수 있는 이 전기차와 관련된 정말 모든 것들은 다 끌어다가 여기다가 이미 다 때려박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승차감이나 주행 감각은 오히려 EGMP 차량들보다도 더 좋으면서, 또 거기서 EGMP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만 쏙쏙쏙쏙 빼다가 모터, 배터리, 얘 800V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제네시스 브랜드 특유의 이런 진짜 고급진 시트와 이 실내 뭐 마감들과 이런 것들이 좀 다 어우러져서, 와, 이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그거를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아니야, 우리 보여줄 거 더 있어, 아직 더 많아 라는 거를 그냥 한 번에 바로 또 이렇게 보여줘 버리네요. 자, 일단 승차감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더 좋아졌어요. 기본적으로는 전 모델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뒷자리 레그룸도 넓어졌고, 그만큼 뒷자리에 앉는 사람 물론 조금 더 편해졌겠지만,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단지 뒷자리 공간만 확보된 게 아니라 승차감에도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게 단지 휠베이스의 영향이 아니라면은 서스펜션 쪽에 뭔가 새로운 튜닝들이나 업그레이드가 분명히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 G80 같은 경우도 물론 정말 럭셔리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연기관 G80보다도 사실 저는 더 승차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그렇게 무게가 무거워진 상태에서도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정말 큰 점수를 줬었는데, 그럼에도 그 와중에 몇 가지 아쉬운 포인트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욕심이지만 워낙 승차감이 부드럽다 보니까 잔유 처리 좀 더 잡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범프 좀 크게 먹었을 때 완전히 막 쿵쿵 찍거나 불쾌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한번 이렇게 크게 딱 뛰고 나서 이게 2차 3차 바운스가 이렇게 좀 이렇게 꿀렁꿀렁 하면서 있는 그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일단 이런 큰 범프, 원래는 뜨고 내려와서 2차 3차가 그래도 미세하게 있었어요. 물론 근데 그조차도 불쾌한 느낌은 아니었어. 쿵쿵 찍는 느낌도 아니었고, 이 가격에 너무 좋아 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방금처럼 지금 사실 100km 넘는 속도에서 저기 굉장히 큰 범프를 확 치고 지나는데 그냥 부드럽게 한번 뜨고 착지 딱 한 번에 싹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잔진동이 진짜 이 잔진동 부드럽게 컨트롤하는 것만 놓고 보면은 에어 서스펜션 사용하는 진짜 이 더 상급 기종들이랑 비교해도 솔직히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부드러운데, 제가 봤을 땐 여기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트릭이 하나 또 들어가요. 이게 저희 속초TV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긴 했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나는 별로 안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들만 그럴 때도 있어요. 카메라 세팅이 좀 너무 노이즈 캔슬링이 잘 돼서. 근데 이 차 가지고 속초TV 갔다 올 때는 저도 속도가 너무 느린가? 하고 GPS 속도계를 이렇게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게 될 정도로 너무 말도 안 되게 조용한 거야. 내가 속초를 하루 이틀 가냐고 도대체.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이 차를 지금 타면서 이 현대차에 들어가 있는 이 로드 노이즈 컨트롤 해주는 기능 있잖아요. 이거를 좀 스터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아무리 MVH를 더 신경을 쓰고 전 모델보다도, 그리고 아무리 타이어를 좋은 걸 쓰고 아무리 차가 조용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정도로까지 조용할 수 있지? 라는 생각에 이 로드 노이즈 저감해주는 요 장치까지도 좀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요 개념이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여기 이제 마이크들이 다 있어요. 마이크들이 있어서 사람 귀 쪽으로 올라오는 사운드, 백색 소음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좀 자글자글한 이런 잔진동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지날 때 올라오는 굉장히 아래서부터 깔려서 올라오는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가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이 반대 위상의 음파를 스피커로 계속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걔네를 상쇄시킬 수 있는 음파를 쏴서 결과적으로 이 위에까지 올라오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대략적인 이제 개념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크게 사실 신경을 안 썼었어요. 왜냐면 보통 그걸 이제 다 고급차에 들어가 있고, 고급차는 원래 조용하니까 뭐 그래 원래 요 정도 급의 요 정도 MVH 그래 익숙해 라고 하면은 사실 더 이상 여기에 관심이 안 갔었는데, 이 G80 일렉트리파이드 이 페이스리프트는 일단 지금 회사에 있는 이 페리 전 모델보다도 더 조용하고요.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이 동급 모델들이나 이 위급 모델들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좀 이상할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렇게까지 잔진동이 부드러운 거는 이제 서스펜션 세팅이나 뭐 휠 베이스가 늘어나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피지컬들이 좋아졌기 때문도 있겠지만, 왠지 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게 소리로 올라오는 거를 워낙 잘 막으니까 더 좀 이 오감이 차단돼 가지고 더 부드럽다라고 느끼는 거 아닐까? 잔진동이 더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게 그럴 가능성마저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리적으로 일단 휠베이스가 늘어났으니까요. 휠베이스가 늘어나는 건 무조건 컴포트한 승차감 면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자주 말씀드리는 비유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휠베이스가 100m인 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차 앞바퀴가 방지턱을 넘을 때 내가 중간에 앉아 있으면 그 방지턱 넘는 거 잘 느껴질까요? 요 차를 한쪽만 쿵 하고 찍었어. 그러면 휠베이스가 이렇게 짧으면은 앞에서 쿵 하고 찍으면 나도 쾅 하고 같이 찍겠지만, 휠베이스가 100m야 그러면 50m 앞에서 쿵 했어. 그러면은 내가 앉아있는 데까지 진동이 잘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휠베이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차가 이렇게 한쪽 바퀴만 눌린다거나 이렇게 승차감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운전자한테 가는 그 데미지를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리고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서스펜션, 하체 이런 뭐 부싱이나 부품들이 더 업그레이드 됐을 가능성도 물론 있고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큰 범프, 잔요철에서, 그리고 이런 방지턱 한쪽만 이렇게 큰 요철을 밟고 넘었을 때 차가 좌우로 좀 이렇게 크게 요동칠 수 있을 만한 지금 저런 포인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이거 스테빌라이저를
얇은 걸로 바꿨나? 뒷바퀴 스테빌라이저 뺐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꿀렁꿀렁꿀렁 되는 이런 노면에서도 이 차 안으로 들어오는 이 머리가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롤을 정말 전 모델과 비교하면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억제를 해서 솔직히 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단지 휠 베이스 길어지고 막 휠 바뀌었고 뭐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그냥 또 뭐 페이스리프트 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뒷자리 공간 더 확보했다고 뭐 그런 거 광고하려고 하나 보다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안락함과 고급감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부분에서부터 많은 신경을 더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추가로 리어휠 스티어링 옵션이 들어갔는데 이거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어휠 스티어링이 들어가게 되면서 페리전 G80보다도 휠베이스가 늘어났음에도 회전 반경은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게, 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었다 보니까 충전 포트가 앞에 있죠. 충전 포트의 위치와 저 트렁크에 있는 턱이 사실 이 차의 거의 이제 뭐 유일한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요 전 모델 같은 경우에 회전 반경도 잘 안 나오는 차가 충전 포트 위치가 앞에 있다 보니까 차를 앞으로 꽂아 넣어가지고 충전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고 힘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리어휠 스티어링이 들어가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불편함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덜어줄 수 있게 됐다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굉장히 크게 체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휠 베이스가 늘어났음에도 이 회전 반경을 더 줄어들게 할 수 있는 효과까지 만들다 보니까 무조건 다 플러스 알파인데, 문제는 이거를 세팅을 까딱 잘못하면 그 G90 RWS 들어간 모델 초창기 처음 나왔던 그 버전들처럼 이제 좀 빠른 속도에서 달리면서 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이게 오히려 이질감으로 다가오는 상황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차 와가지고 첫날 몇 시간 타고 다니는 동안 리얼 스티어링이 들어간 걸 몰랐어요. 몰랐으면 세팅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이렇게 회전 반경 자체도 네, 한 2.5차선 정도에서 도는데, 달리면서 좀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해도, 그리고 그냥 부드럽게 어느 정도 빠르게 해도, 급하게 해도, 스티어링을 막 좌우로 흔들어도 그 이상한 특유의 뒤가 막 한 박자씩 늦게 따라오면서 이렇게 지렁이처럼 흐물흐물 거린다던가, 아니면은 오히려 내가 예측한 것과 좀 한 박자씩 늦게 움직여서 멀미를 좀 유발할 것 같다던가, 뭐 어지러운 느낌이 좀 있다던가 하는 게 1도 없어요. 안 느껴져요. 예, 근데 지금 작동은 하고 있거든요. 빠른 속도로 올라왔을 때는 지금 스티어링 휠이 움직이는 각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네, 같이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저속에서는 역방향으로 움직여서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데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운전자가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잘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G80에도 그 3.5 터보 스포츠 모델에 먼저 적용이 됐었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먼저 좀 적용을 하면서 그래도 좀 많이 사전에 좀 튜닝을 미리 한 거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스포츠 모델에 먼저 적용을 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미리 사전에 좀 많이 보완이 돼가지고 여기 딱 들어간 거 아닌가? 정말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리얼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추가하셔야 하는 옵션일 것 같고, 단독으로 선택할 수 있고 150만 원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요 모든 느낌들이 합해져서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이 고급감이 원래도 정말 좋았지만 그럼에도 i5가 뒷자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더 좋고 승차감도 더 낮다라고 생각해서 i5 eDrive 40이 이제는 더 좋다라고 얘기를 또 했었지만, 그럼에도 그 타이틀을 좀 또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로 또 충분히 i5 eDrive 40보다도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사실 비슷한데, 물론 i5 eDrive 40은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i5 eDrive 40은 싱글 모터잖아요. 그리고 걔가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막 럭셔리하면서도 좀 BMW스러운 그런 칼 같은 드라이빙이 나오는 건 또 아니란 말이야. 걔 두네요. i5 M60까지 가기 전에는 막 스포츠 드라이빙,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BMW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에 대형 세단임에도 펀 드라이빙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 어차피 아닐 거라고 한다면, 아싸리 지금 이렇게 럭셔리, 컴포트, 편안한 승차감에 듀얼 모터, 풍부한 출력,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큰 방 대턱, 오른쪽만 요철, 엇박자로 넘고, 왼쪽만 요철. 저 많이 안 흔들리죠? 여기도 좌우. 여기 원래 막 심하면 이렇게까지도 흔들리는 곳이에요.
땅이 굉장히 많이 파여 있고 바로 맨홀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엇박으로 나오거든요. 좀 파여 있는 맨홀들이. 자, 물론 여전히 아쉬운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뒷자리. 잠깐만 좀 넘어가면. 자, 물론 뭐 자동문, 좋죠. 물론 이게 자동문은 솔직히 근데 가성비는 좀 너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뭐 정말 특수한 상황에 이 차 뒷자리에 꼭 이제 운전기사를 쓰면서 이제 타고 다니셔야 된다라는 분들 아니고서는 사실 이게 뭐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여전히 이 레그룸이 넓어지긴 했는데요. 이 앞뒤로 넓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이 시트 발밑에 공간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완전 그냥 시트가 바닥에 붙어있는 수준이어서 여기 코 끼면 끝이에요. 여기가 끝인데, 이러면 결국에 레그룸이 진짜 무슨 뭐 한 50cm 늘어나는 거 아니고서는 결국에 허벅지를 편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다리를 쭉 뻗었을 때 이 발이 여기에 걸리는 거는 또 매한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EV6보다 아이오닉 6가 레그룸이 더 넓어요. 근데 뒷자리에 타면 무슨 차가 더 편한지 아세요? EV6가 더 편해요.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여기 루프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시트를 더 아래로 깔았죠. 이 방석도 깔았는데 1, 2열 시트도 헤드룸을 확보해야 되니까 최대한 바닥으로 깔았죠. 얘랑 비슷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얘처럼 지금 시트 밑에 발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방석은 더 낮아졌죠. 그러면 허벅지를 지탱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피게 되고, 그때 고작 한 5cm, 10cm 정도 이 레그룸이 앞뒤로 늘어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도 이 정도인데 이 차에 만약에 다리가 좀 더 긴 분들이 편하게 발을 뻗고 탄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불편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 감독님 기준으로는 저희 회사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머리부터 껴버려가지고 지금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헤드룸도 좀 더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머리는 끼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면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휠베이스가 늘어났음에도 승차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다른 요인들은 있을지 몰라도 저는 다리가 그렇게 막 편해졌다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아요. 아마 뒷자리에 탔을 때 다리 공간 답답한 거 못 참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한번 잘 고려해 보셔야 될 만한 포인트고, 결국에 EV6 같은 경우에 아이오닉 6 대비해서 휠베이스가 짧더라도 방석이 더 높고 1, 2열 시트 밑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편안한 자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이건 짱인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 이거. 솔직히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나는 이건 돈 내고 옵션 추가할 만 하다고 봐. 물론 뒷자리에서 타서 볼 사람이 있다는 가정하에. 한국 타이어. 다시 가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에 이 P 모델이 되면서 하나 더 이제 아쉬운 거, 바로 항상 얘기하는 이 기다란 디스플레이. 자, 솔직히 이거 뭐 제가 뭐 안에서 뭐 다 까보고 계산해 본 건 아니니까 100%는 아니지만 저는 솔직히 제 마음속으로는 100% 이렇게 하면 오히려 현대기아는 원가가 더 절감될 거예요. 기존처럼 클러스터 따로, 메인 인포 디스플레이 따로따로 관리하고 파츠도 따로 관리하고, 그러면 생산 공정에 있어서나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게 더 원가가 절감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가가 절감된 만큼 이거는 차값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오히려 이게 더 엄청 이제 좋은 기술인 것처럼, 기능인 것처럼 해가지고 오히려 돈을 더 받으면 더 받았지. 이게 더 쓰기 좋거나 쓰임새가 좋으면 또 말을 안 해. 엄청 더 이쁘거나 그래도 말을 안 해. 근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기다란 디스플레이를 정말 최대로 활용하려면 최소한 테슬라처럼 저는 요크 핸들을 써야 된다고 봐요. 요크 핸들을 써서 이 위쪽 디스플레이가 가리는 거 하나도 없이 정말 한눈에 싹 다 들어오는 그 정도 때가 되면 저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처럼 스티어링 휠이 동그랗게 가면서 일단 이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 윗부분, 요 부분은 일단 당연히 다 가리겠죠. 근데 여기만 가리면 내가 말을 안 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결국에 일자로 붙이기 위해서 원래 이 P 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메인 클러스터는 클러스터대로 위로 좀 올라왔고요. 인포테인먼트는 또 인포테인먼트대로 아래로 좀 내려왔어요. 결국에 이 스티어링 휠 안에 딱 보이도록 세팅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클러스터가 이거 일자로 만들겠다고 서로 붙이겠다고 살짝 올라오는 바람에 스티어링 휠이 가뜩이나 오른쪽도 가리는데 이 오른쪽만 가리는 게 아니라 이 위도 가려. 솔직히 저 지금 이거 완전 제 스티어링 휠 포지션도 아니거든요. 완전 제 걸로 하려면 저는 이만큼 더 내려야 돼요.
거의 지금 이 왼쪽 바늘이 다 가려. 그리고 이 컬럼을 좀 이렇게 내리고 운전해야 자세도 좀 편하게 잡히고 장거리 운전에도 어깨도 안 아프고 저는 이게 오히려 그 안전운전을 하는데도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여기서 이거 안 가리게 하려면은 여기까지 올려야 돼, 여기까지.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대로 원래는 살짝 오른쪽 위로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보다 사이즈는 크지 않았을지언정 이제 앞쪽에 바라보는 시야에서부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지도를 보거나 좀 정보를 확인하거나 하기에 굉장히 수월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얘대로 또 이거 일자로 맞추겠다고 아래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원샷 투킬이라고 봐. 나는 이거 일자로 만들겠다고 두 가지를 나는 이 위치를 다 애매하게 망쳐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이거 진짜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이거 일자로 찍 해놓은 차는 다 싫어요, 진짜. EV9이랑 EV3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다가 공조장치까지 넣어놨잖아요. 이 스티어링 휠 딱 가리는 자리에다가 공조장치 확인할 때마다 빼꼼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난 이런 황당한 UX는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이제 3스포크로 바뀌었는데 요거는 사실 가운데 뚫려 있었던 게 운전하기에는 좀 더 편하긴 해요. 무게중심 딱 가운데 실어가지고 딱 여기 잡고 있으면은 장거리 운전할 때 굉장히 좀 편안했었는데 지금 요거는 물론 뭐 양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하지만 요즘 스티어링 휠의 대세는 2스포크의 아래쪽보다 위쪽이 조금 더 이 공간이 좀 더 넓은 그래서 이 안쪽 클러스터의 내용들이 가리지 않고 잘 확보가 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스타일이 저는 좀 대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BMW iX에 들어가 있는 스티어링 휠 진짜 예술입니다. 그래서 현대도 한번 벤치마크 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면서 뭐 또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속초TV 다녀왔죠. P 전 모델을 저희가 이제 530km 마크를 해놨었어요. 400km 실주행하고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130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코스를 400km를 주행을 하고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한 110 정도. 그래서 이 전 모델 대비해서 약 한 20km 정도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뭐 온도의 영향 이번에 이 차량 테스트했을 때가 온도가 조금 더 낮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더 낮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어쨌든 휠베이스 늘어나고 배터리 사이즈도 조금 더 늘어나고 하면서 공차 중량도 한 100km 정도 늘었거든요. 뭐 그 영향일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중요한 거는 뭐 비등비등하다. 800V 시스템인데 500km 가면 됐지 뭐. G80 전동화 모델 현대가 내연기관차 플랫폼 가지고 전용 플랫폼 사용한 차 이상으로 이렇게까지 잘 만들 수 있을까? 이 이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고 더 좋은 차를 만들어 버렸네요. 1억 이하에서 전기차 산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상위권에 놓고 함께 검토하셔야 되는 차량이라고 좀 강력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년에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에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다시 한번 타면서 또 비슷한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i5 e드라이브 40보다 승차감 좋습니다. 물론 뒷자리 이제 뭐 이 레그룸의 편안함 이런 것들은 i5가 더 좋을 수 있고 그리고 확실히 G80보다는 더 스포츠 성향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저는 i5가 아예 BMW 스타일로 진짜 막 그런 날렵함을 보여줄 게 아니라면 둘 다 그냥 컴포트한 측면에서만 놓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럭셔리 컴포트한 측면 이 조용함 부드러운 운전 부드러운 승차감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EQE i5 e드라이브 40보다도 더 좋은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의문인 거는 얘도 똑같이 무겁잖아. 근데 얘는 승차감을 이렇게까지 뽑는데 왜 차가 높아지거나 전용 플랫폼으로 가면 왜 이 승차감을 못 뽑을까? GV60도 솔직히 승차감 하다못해 뭐 GV80도 감사합니다 여러분.